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7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동쪽 바니 수하일라 마을 등지에 탱크포 사격과 공습 등을 가해 사망자 외에 최소 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하마스 등 무장 세력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공군과 포병 전력이 이스라엘 남부 니림 지역을 향해 발사체가 발사된 지역들을 포함해 오늘 아침부터 칸 유니스 지역 30곳 넘는 테러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칸 유니스 서쪽 알마와시 일대에 설정된 인도주의 피난 지역 중 동쪽 일부에 하마스가 테러 기반 시설을 설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피난 지역 설정을 일부 해제하고 주민들의 일시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하마스가 억류 중인 약 120명가량의 인질 중 2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당국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시그리드 카그 UN 가자지구 인도주의 재건 담당 수석 조정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 확대를 위한 UN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하마스와 파타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14개 정파가 오늘 분열을 종식하고 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파타 등 팔레스타인의 주요 정파들은 중국 정부의 중재로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 CCTV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산 바드란 하마스 고위 관리는 성명에서 베이징 선언의 핵심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현안을 관리할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의 구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재건 감독과 선거 실시 여건 등을 마련하게 될 이번 합의는 전후 팔레스타인 문제 관리에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익 보호와 이에 반하는 국제적 개입에 맞서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드란 고위 관리는 또 이번 선언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 전쟁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에 나온 것이라며 선언문 채택에 기여한 중국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파타를 몰아낸 이후 하마스와 파타는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처음 만나 분쟁 종식을 위한 대화에 나섰으며 지난해 10월 개전 이후 하마스 대표단의 방중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전쟁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쿨레바 장관이 방중 기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러시아 침략 중단과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국의 가능한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중국 양자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중국이 불참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 참여를 거절했었던 중국은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과 함께 지난 5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과 전쟁 당사국의 직접적 참여 등을 촉구하는 평화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리후이 유라시아 사무 특별대표를 파견하는 등 양국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기 직전 상호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쿨레바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 2월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서 회담했으며 쿨레바 장관의 이번 방중은 개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극 지역에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2024 북극 전략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 다양한 국력 투영 수단에 걸친 협력을 진행 중이라면서 양국 간 상당한 의견 불일치의 영역이 있음에도 이 같은 협력 증대는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운용했던 북극 소재 군사시설 수백 곳의 재가동을 시작했고 중국도 북극을 통한 무역로 개척과 아울러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사라지면서 북극 해저 광물 자원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오는 27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계기로 한 미북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노고라 하는 가운데 오는 28일 도쿄에서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3국 안보협력의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2026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를 위한 준비회의가 개막된 가운데 각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최고는 22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오는 27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계기로 한 미북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2일 이번 주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IRF 장관급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장관이 북한 대표를 만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re will be a North Korean representative at the ARF ministerial as there always is.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블링컨 장관의 아시아 순방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항상 그랬듯이 북한 역시 IRF 장관급 회의에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가 몇 주 전 IRF 고위관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북한 대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대표가 누구일진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 대표가 누구든 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will reiterate, Nike, despite the provocative and escalatory steps that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이 취해온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그저 긴장을 고조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만 계속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은 우리의 억지 조치를 2배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동맹인 한국 및 일본에 대한 공약과 다양한 대북 조치의 단호한 이행 지속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We're deeply concerned by the cooperation that we see taking place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정부 사이 벌어지고 있는 협력, 즉 유럽과 아시아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관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와 기타 물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데 쓰인 것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해왔던 것처럼 제재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계속 취해 이런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베트남, 라오스,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몽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오스에서 블링컨 장관은 연례 아세안 미국 외교장관 회의, 제14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제31차 I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IRF 장관급 회의는 오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립니다. IRF는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원국들과 미국, 한국, 일본 등 아세안 대화 상대국 등이 참여해 영내 및 국제안보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다자간 협의체입니다. I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2000년 IRF 가입 이후 통상 외무상을 대표로 참석시키던 북한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무상 대신 IRF 회의가 열리는 나라에 주재하는 대사나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수석 대표로 보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또 일본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및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을 만나 외교 및 국방장관 2+2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클린트 브링크 차관보는 내 장관은 다양한 양자, 영내 및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미일 동맹의 핵심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국, 일본, 한국 및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협력의 동력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gether, the four officials will reaffirm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e U.S.-Japan alliance. 또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가미카와 외무상, 기아라 방위상과 확장 억제 장관급 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일본의 방위 역량으로 증강돼 미국의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노고라하는 가운데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지역 안보 위협 요인들에 대응한 3국 안보 협력의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오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와 제도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를 3국에서 순환 주최하자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계기 3국 국방장관 회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겁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당시 3국 안보협력이 정치 등 외부 요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인 미한일 안보협력 체계를 연내 작성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신 장관은 최근 올해 하반기 안에 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계기로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안보협력 체계는 3국 국방장관 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지역 안보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군사협력 방안들을 담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한미일의 협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북한 위협에 특정돼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위협 외에도 인태 지역의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북한 위협을 넘어서는 어젠다가 되는 거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그동안 미한일 안보협력은 걸끄러운 한일 관계 때문에 미한, 미일 양자협력의 기초에 미국이 매개 역할을 해 묶는 방식이었지만 새롭게 제도화될 미한일 안보협력 체계는 한일 간 소통 구조도 갖춘 3자협력 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나라가 안보협력 제도화를 서두르는 것은 북중러 위협의 증대 이외에 각국의 내부 정치적 요인 때문에 협력틀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민 박사는 당장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한국, 일본도 안보협력 제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최대한 제도적으로 장치화시켜서 이게 향후에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쐐기박기 이런 의도가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빨리 고착돼야지 향후에 한미 동맹이 특정 미국 정부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약간 의지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미한일의 안보 공조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가운데 북러 간 군사 밀착도 노고라 하는 양상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국방부 차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첫 고위급 북한 방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인민군 군사교육 간부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북러가 후속 군사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번에 방북한 크리보르치코 차관은 러시아 국방차관들 가운데 방산 분야를 총괄하는 인물로 무기 획득과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무기 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기업 칼라시니코프 콘첼은 최고 경영자를 지내고 2018년부터 러시아 국방차관으로 재직해왔으며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때도 배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북한 외국 차관급 인사를 접견한 것 자체도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작전에 대한 연대를 강조한 만큼 북한의 대러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다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와 관련 기술 제공 문제도 논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미한일이 추진하는 안보협력 제도화에 대해 북중러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수준도 상대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군사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실무자들 또는 기술자 중심의 군사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논평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친분을 과시하는 데 대해 선을 긋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가 수락연설에서 우리를 두고 나는 그들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나 다른 것을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등 발언을 했다며 조미관계 전망에 대한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앉아도 개의치 않는다며 미국이 핵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첨단 무장 장비를 증강하며 핵 작전 운용까지 예견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대화 제안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우리와 어떻게 상대하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조미 대결의 초침이 멎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람이여 국가의 대외 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엄연히 갈라보아야 한다고도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개인적 친분에 대해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공식 성명이나 담화에 비해 수위가 낮은 형식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김 위원장을 자주 거론한 데 대한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이물출 교수입니다. 섣불리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밝혔을 경우 또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라도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정책의 어떤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로 중러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김 위원장의 기대치가 트럼프와 미북 정상회담을 벌였던 당시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2026년 열리는 11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개막된 가운데 각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무기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에서 22일 개막한 2026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 11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무기 개발을 비난했습니다. The DPRK is accelerating its unlawful nuclear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hope states parties will join us in condemning 미국의 애덤 reckless and 샤이먼 unstable. 핵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사국들이 북한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스테판 클레멘트 비확산과 군축 특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클레멘트 특사는 이유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EU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arms transfers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all on the DPRK and Russia to immediately 클레멘트 cease 특사는 these 우리는 activities.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Mr. Chair.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무라 마사히로 일본 외무성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의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무라 차관은 또한 일본은 북한 및 이란 문제를 포함한 핵 비확산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카미츠 대표는 그러면서 이 얽히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사국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네 소피아 닐슨 스웨덴 외교부 차관보는 북한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닐슨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의 카밀 푸티 군축 대사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개보수하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티 군축 대사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용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지난 2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며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우리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그 외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사회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3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22일 개막한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해 열린 준비위원회에선 이란의 반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한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선 지난 2015년 9차 회의에 이어 처음으로 2회 연속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한 겁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선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핵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고위관리 1명과 기관 1곳에 대해 추가로 국제 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을 핵심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 이사회는 22일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에 따라 개인 4명과 기관 2곳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리창대 국가보위상과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이 포함됐습니다. EU 이사회는 리창대 국가보위상이 북한 정권에 반대하거나 북한 내 구금시설 또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위성 관리들이 저지른 수많은 성과 젠더 기반 폭력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리창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에 대해선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구류장의 수감자들은 강간을 비롯해 노예화, 강제 신체 수색, 강제 낙태, 여성의 생식 능력에 대한 조직적 표적화 등 다른 형태의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2020년 12월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하고 이듬해 3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등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 대해선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었습니다. 이유는 이어 지난해 12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재를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 더 연장했습니다. EU 대변인은 22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한 비의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은 채 이유는 무력 분쟁이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과 분쟁 관련 성폭력을 포함한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전한 책임 규명을 보장하고 불처벌에 맞서기 위해 이러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EU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이 되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또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의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22일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입장을 질문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이뤄진 EU의 인권 제재에 관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는 EU의 인권 제재 노름을 판에 박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피처는 이날 EU의 추가 제재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 이현심 책임규명 담당 팀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잔혹행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인권 위기 중 하나라며 우리는 개별 가해자와 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EU 이사회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EU의 리창대 국가보위상과 온성군 구류장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 강혜주 전 디렉터는 앞서 BOA에 이러한 노력이 북한에서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관리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 인권 제재 레짐, 그리고 또 보편적 관할권, 그런 툴들이 엄청나게 다른 맥락에서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공부를 하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BA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 등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22일 탈북민 정착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was so encouraging to hear these young North Korean escapees talk about their experiences, to talk about their dreams.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와 한국통일부 인권단체인 휴먼 아시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 VOA에게 젊은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꿈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로서 우리는 탈북민들이 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자신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들었던 말 중 하나가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이었다면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 탈북민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이 말했듯 탈북민들은 단순히 북한에서 온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 래퍼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얻은 교훈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 모두가 매일 누리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phrases that I learned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folks wa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reunification that came early.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날 행사 후 BOA에 젊은 탈북민들과의 대화는 매우 유용했다면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한 젊은 탈북자들이 외부 정보를 통해서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알고 또 한국 사회를 동경하고 난 이후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국으로 탈북한 탈북민들이 잘 정착해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탈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도 탈북민 여러분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시줄과 날줄이라며 통일부는 앞으로도 매년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통해 통일 초기 개척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NED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개최하는 북한인권 국제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담론을 확산하고 협력을 증진하고자 통일부가 2022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처음 해외에서 열렸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또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고 올해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회의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 국제 대화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부,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등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북한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도 참석했습니다. 또 리정호 씨의 아들로 미국에 정착한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과 지난달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 공개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던 탈북 청년 김금혁 씨 등 탈북 청년 11명도 참석해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 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 씨는 이날 개회사에서 자신이 탈북 여성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을 다룬 웹툰 앙까이의 시나리오를 쓴 사실을 소개하며 자신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앙까이는 아내를 뜻하는 함경도 방언으로 유 씨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더욱 가혹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고 평생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불의를 키우는 것은 불의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이라며 이 세상 어디에라도 불의가 있다면 눈 감고 외면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이 자신의 조국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is not injustice itself that nurtures injustice.
but our indifference. 이날 행사에 참석한 탈북 청년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 등이 담긴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은 이 선언문에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전체주의적 억압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억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형제자매들도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연대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선언문을 대표 낭독한 탈북민 출신의 이성주 조지 메이슨대 방문연구원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열정과 능력, 전문성을 가진 탈북민들이 있는 한 북한 인권 문제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한 북한 인권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한 북한 인권은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국제사회에 이제 알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결국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신들이 처벌한,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목소리가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섰고. 그러면서 젊은 탈북민 청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세계 곳곳에 이런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역량을 모아 지속 가능한 북한 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대화는 23일에도 계속됩니다.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과 책임 규명 노력, UN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등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직원들을 철수한 유엔 기구들이 북한 당국과 복귀 시기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FAO 사무총장의 방북이 대북 활동 재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실은 22일 북한 당국과 국제직원들의 평양 복귀 시기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북 유엔 조정관실은 이날 FAO 사무총장의 최근 방북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최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지난 몇 달 동안 관광객과 외교관들이 북한에 입국했지만 국경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닫힌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국제직원들의 평양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북 유엔 상주 조정관실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등 5개 북한 상주 유엔 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3월 조 콜롬바노 주북 상주 조정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바노 조정관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평양에 상주하지 못하고 태국 방콕에 있는 유엔 지역 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에릭 하네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도 20일 BOA에 주북 유엔 상주 조정관실과 동일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FAO는 취둥위 사무총장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방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은 FAO와 북한 간의 파트너십을 재가당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북한 주민들이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 평양시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치하했고 북한이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유엔 전문기구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방북을 허용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FAO는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공보실은 BOA에 유니세프는 주북 유엔 일원으로서 유엔과 북한 정부 간 협력 전략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정기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직원의 평양 복귀 날짜가 현재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유니세프는 북한 내 파트너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한 복귀를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기구의 스티브 타라벨라 선임 대변인은 B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FA 사무총장의 방문이 팬데믹 이후 북한의 식량 안보 변화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습득으로 이어지고 북한에 대한 접근과 활동 재개의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20일 BOA에 스위스는 모든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완전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접근을 북한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같은 접근이 조속하게 허용되기를 희망한다며 스위스 외무부는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는 한편 평양 사무소의 상황과 북한의 활동 재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 사절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고 1997년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한 스위스 개발협력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측은 VOA에 FA 수장의 방북을 고무적인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IFRC 직원들의 신속한 북한 복귀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북한의 국경 폐쇄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방문이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대한 잠재적 개방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간주하고 국제기구들이 북한 내 각 기관과 협력해 북한에서의 완전한 기능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만간 추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IFRC 대변인은 IFRC는 최근에 진전에 고무돼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평양 사무소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RC 대변인은 또한 IFRC의 임무는 북한의 필요에 대응하는 주요 현지 활동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북한 적십자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또한 IFRC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과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및 개발 행위자들과 외교계, 학계, 정책 입안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복귀 시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대북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미한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 대선 결과를 기다렸다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과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암살 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클링러 연구원님. Well, shocked, I think, is the obvious answer, as everyone was, that this could happen, given, you know, the 충격받았죠. 당연한 대답이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비밀 경호국과 지역 경찰이 경호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래서 충격받았고 처음엔 거기서 도대체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몇 가지 사실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죠. 우리는 폭죽이나 작은 펑 하는 소리 같은 걸 들었어요. 분명히 큰 총소리라기보다는요. 하지만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일종의 실망감을 느꼈죠. 비밀 경호국이나 지역 경찰의 명백한 경호 소홀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요. 분명 우리는 암살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미국과 전 세계에 더 큰 혼란을 초래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미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사일러 국장님. Great question. And, you know, first of all, I think we need to put this into a broader perspective. This assassination attempt.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살 시도, 한 개인의 비열한 행동은 고조된 정치적 역학관계나 발언에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개인의 문제지 누군가의 가치나 의도를 반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 암살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나라에서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건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선거를 보고 있으며 이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지 이 선거의 독특한 전개 양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들 생각처럼 미국 민주주의의 생존 가능성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우리 약속을 크게 우려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이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아마 크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최근 암살 시도와 미국 정치권의 전반적인 불안정한 분위기를 어떻게 볼까요? 이번 사건이 북한의 대미 태세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까요? Well, I think at this point, North Korea, you know, two things are happening. First of all, stereotypical views of the United States
are being reinforced. 지금 북한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미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총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매일 길에서 총을 쏘는 매우 폭력적인 사회라고 말이죠. 이런 고정관념은 그들의 선전에서도 반복되고 증폭되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사악한 나라인지 각인시키려는 거죠. 이런 고정관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전선동도 업데이트될 것이고요. 현재 혼란으로 미국이 취약하다거나 정치적 약점이 생겼다는 시각이 북한의 도발 셈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뭔가 시도할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북한 문제가 잊히지 않게 하려고요. 북한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어쩌면 취임 후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새 지도부의 대북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누가 집권당이 되든 한국과 동맹국들의 미국의 안보 공약을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요? Well, this happens on a day-to-day basis. It starts from the president's relationship with President Yoon, the conversations they have, the conversations.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통령 간 관계에서부터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관 차관급에서부터 한반도 연합훈련 때 참호 속 이병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모든 정기적인 군사회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한 연합군 사령부의 일상적인 작전이나 핵협의그룹, 미한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 등 말이죠. 우리는 한국 측에 우리의 안보 약속, 동맹의 힘과 준비태세를 정기적으로 상기시킬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이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물론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에 내려지겠지만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현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면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극적인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I think when we're in a U.S. presidential campaign time, every country tries to balance its relationship with 미국 대선 기간에는 모든 국가가 현 정부와 잠재적 새 정부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하죠. 한쪽 편을 든다고 보이길 원치 않는 거죠. 현 정부와 거래한다는 인식도 있고요. 정부 밖에 누군가와 거래하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취임식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계를 구축하길 원합니다. 만약 일부 동맹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면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2.6에서 2.7%를 지출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북한의 매우 실질적인 위협을 고려해서요.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나토의 목표를 초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또 강조해야 할 게 있어요.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미국의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유엔의 평화유지군 활동, 소말리아 연안에서의 해적 소탕작전 등에 참여해온 점을 강조해야죠. 특히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영내 안보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 안보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도하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에 직접 관여했던 걸 고려하면 그의 후보 지명과 재선 가능성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So I think the key to that will be Pyongyang's own posture. And what we've seen since Hanoi. 핵심은 북한의 태도라고 보는데요. 하노이 회담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북한의 공개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관계 복원 가능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중 일부는 북한 내부를 향한 선전 캠페인이라고 보는데요. 김정은이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걸 가리기 위해서죠. 북한이 꼭 조속한 고위급 대화 재개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대화의 문을 즉각 닫지는 않겠다는 공개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들의 공개 성명에도 암시가 있는데요.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된통 당했다고 느꼈다는 건데요. 2018년 외교 접촉이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고 어떤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요.
문재인 정부와 미국으로부터 들은 것들에 기반해 북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목표들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들은 무익한 외교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더 큰 자신감을 갖고 트럼프 2기를 맞이할 겁니다. 러시아와의 최근 대화 외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도 불필요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자신감이죠. 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 집중된 사이 미국 과학자연맹은 북한이 약 50기의 핵탄두와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이 추정치가 지난 2년간 2배가 됐다는 걸 고려하면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Those in government are taking it very seriously. It's just sort of the attention on North Korea sort of by outside experts or the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 전문가나 언론에 북한에 대한 관심에 기복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보기관, 군, 국무부, 국가안보회의는 하루 24시간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한반도 문제를 30년밖에 다루지 않은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시도해봤습니다만 내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만족스럽고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외교의 문을 두드려야 하죠.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기만을 바라면서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법과 유엔 결의들을 계속 집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억지력과 방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억제할 뿐 아니라 우리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죠. 우리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설 경우 북한에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핵 억제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이 핵협의 그룹을 설립한 지 1년 만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이 전략이 빠르게 진전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deterrence is ever seen as sufficient. It's an ongoing dynamic process where you constantly... 억지력은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죠. 강력한 조치와 확신을 주는 조치를 끊임없이 조합해야 하죠. 또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확장 억제력을 보여주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만으로도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란 걸 상기시키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핵무기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핵협의 그룹 활동과 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하지 않았던 방식이죠.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기엔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누구도 자만에 빠져있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억제력은 앞으로도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공약을 안심시키는 것과 함께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숙제가 될 겁니다. 새 핵 억제 지침에 서명한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을 핵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북아 안보 역학 차원에서 이런 진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Well, I think that phrase will be interpreted and misinterpreted greatly, particularly in South Korea. 그 말이 특히 한국에서 아주 크게 잘못 해석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문구의 의미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국방부나 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종종 한국 관리들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진전된 내용이나 한국이 핵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할지 등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2023년 1월 이후 매우 긍정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당시엔 정말 동맹에 잠재적 위기가 닥친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의 실효성에 매우 큰 의문을 제기했으니까요. 윤 대통령은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죠. 2023년 1월과 4월 사이에 한국 정부의 시각과 분위기에서 아주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1월에 만났을 때만 해도 확장 억제 보장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고 의문을 제기했던 똑같은 관리들이 4월엔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국과 한국 관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눠보니 모두가 핵협의그룹의 진전과 도상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속 합의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런 추세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국이 정말 핵계획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미국의 한반도 핵 전략에 한국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건지 명확히 해주시겠습니까? I would discourage people from trying to think about this in terms of some type of nuclear scenario in which 이것을 일종의 핵 시나리오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합의된 핵 전략에 따라 우리가 핵 옵션을 사용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건 다차원적인 겁니다. 재래식 영역뿐 아니라 사이버, 특수작전, 생화학 등 다양한 역량을 포괄하는 겁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중에 큰 부분이 핵이죠. 우리 억제력의 일부는 우리가 어떻게 재래식과 핵 역량을 결합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치는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계획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반영할 수 있고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은 현재 이런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파트너이며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도 분명 그럴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7년 7월 23일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12번가의 폭동이라고 불리는 흑인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날 4명의 백인 경찰들은 디트로이트 시내에 있는 무허가 술집을 단속하던 중 술집에 있던 흑인 손님 전원을 별 이유 없이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쌓여있던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당시 디트로이트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디트로이트 한가운데는 8마일 로드라는 길이 있었는데 이는 20세기 초 흑인 노동자들이 도시로 밀려 들어오자 백인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흑인과 백인의 경계선이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점점 심화되다가 1967년 7월 23일 결국 폭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닷새 동안 계속된 이 폭동으로 43명이 목숨을 잃고 1,200여 명이 다쳤으며 7,0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의 압둘라만 와히드 대통령이 집권 2년여 만에 탄핵됩니다. 이날 인도네시아 국회는 만장일치로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압둘라만 와히드는 1999년 인도네시아를 32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뒤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와히드 대통령은 이후 공금 횡령 등의 부패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와히드는 비상사태 선포와 의회 해산 선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했으나 결국 2001년 7월 23일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와히드 대통령이 탄핵된 뒤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맏딸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부트리 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